2024년 5월 12일입니다. 어제는 아침 일찍 등산을 갔습니다. 불암산. 예전에 이제 경찰 하기 전에 20년 전, 30년 그 이전에는 제가 했던 화학과에 등산 또 자주 가고, 또 경찰일 때도 모르게 관악산도 그렇고 서울에 있는 산도 많이 가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또 SDU 있을 때도 그래도 좀 학생들이랑 가끔 가긴 갔네요. 어제는 이제 고대 87들 중에 이제 등산 모임을 한다 그러길래 잘 됐다. 요즘 머리도 좀 복잡하고 그런데 그래서 갔다 왔죠. 네, 오랜만에 우리 87 학번 애들, 학교 때는 잘 못 봤던 애들이, 학교 때야 이제 저야 애기능이 있었고, 또 학생회라든가 학생운동이나 이런 쪽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못 봤던 친구들도 있었고, 또 그래서 봤던 친구들도 어제는 좀 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저희 87년도 그때쯤에 이제 환경운동에 들어갔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초기 거의 환경운동을 시작했던 물론 이제 그 이전에도 환경운동이 있었지만 그래도 대중적인 환경운동을 했던 친구도 오랜만에, 얼굴은 완전히 다 변했죠. 그런 친구도 있었고, 꽤 여러 얘기 나눴습니다. 또 이제 제가 많은 분들이 놀라실 수 있지만은 그 고려대학교의 노래패에 잠깐 있었습니다. 잠깐 2년을 맺었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 우리 고려대학교 87학번의 그 불세출의 가수라고, 민중 가수 노래패 했던 그 친구, 여자도 만나서 노래 잘 부르는 진홍곡이라는 노래 지금도 잘 부릅니다. 그 친구도 만나서, 그 친구는 이제 원래는 이제 간호과 87이었죠. 하여튼 반가운 친구도 많이 만나고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술을 조금 먹었는데, 아주 많이 먹은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이것저것 기분 좋게 먹다 보니까 비도 오고 늦었어요. 오늘 아침 조금 늦게 늦잠을 잤죠. 어쨌든 어제는 또 기분 좀, 가끔 또 이렇게 산에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이 의대생 살인사건, 그냥 의대생 살인사건으로 하죠. 다른 네이밍보다는. 프로파일러들이 그저께 1시부터 4시 반까지 한 3시간? 2시간?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어제도 몇 시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이코패스 검사는 안 했다라고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 한 것이 이 범인이 동의를 안 해줘서 안 한 건지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득을 이제 수사 면담이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이제 사이코패스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투사 검사지만은 이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은 실제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질문을 가지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기본적으로 동의를 받고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사실은 법적인 근거를 찾는 데 있어서는 최선입니다. 물론 동의하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경찰에 의한 수사의 심리적 수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한 바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파일러 실제로는 이거는 뭐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수사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선 왜 그 MTC 같은 하고 강력범죄자 면담에 대한 어떤 연구, 추적 이런 것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놨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형태의 이유가 있어가지고 법적 근거를 만들었고 그러려고 이제 그렇게 제가 계속 했는데 소위 이제 프로파일러링을 초기에 시작했던 사람들이 자기 공명심에 빠져서 그 법적 근거라든가 근거를 마련하지는 못하고 그냥 지들 공치사 이런 거에만 빠져버리니까 지금 결국 제도적으로도 그리고 방법적으로도 그리고 이제 이 프로파일러에 대한 매뉴얼이라든가 아니면 교육 훈련 이런 것들이 거의 뭐 그냥 맨땅에 헤딩 정도입니다. 프로파일러를 육성해서 만드는 매뉴얼 아니면 교육 훈련 과정이 뭡니까? 허접하죠. 그리고 실제로 왜냐?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정식이 어떤 것이 있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경찰청 뭐 대충 훈령 정도로 내부 규칙 정도로 하는데 프로파일링 방법론 자체도 그 수준 낮은 그런. 그러니까 제가 계속 그 욕을 하는 겁니다. 욕하고 또 지적하고 그러는 게 제발 그래 법적 근거는 몰라도 어떤 정기적인 어떤 교육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 방안 이런 것들은 제대로 좀 해라.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 오다가 지금 전국에 있는 소위 말하는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범죄분석 요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리고 그들의 그 수준을 이게 내놓고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뭔가 좀 처참하죠. 이게 제가 대한민국 프로파일링 시스템 붕괴했다 말씀드린 것도 그겁니다. 그 몇몇의 이 알량한 공명심 때문에 결국은 그냥 뭐 몇몇만 승진하고 말고 뭐 경찰대 출신 뭐 누구누구 승진 대랑 몇 시켜놓고 실제로 거기 일했던 애들은 지금 겨우 경입니다. 겨우 경이고 걔네들도 다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 갖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런 일이 막 터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끌려가지 않아도 될 이런 사건에 끌려가서 프로파일링이랍시고 면담이랍시고 했는데 보십시오. 본인이 당사자가 거부하거나 사실은 하니까 뭐 면담만 했지 뭐 결국은 되지도 않은 건 뭐 왜 들어간 겁니까? 프로파일러들이 강제로 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만들거나 아니면 규정을 만들거나 아니면 강제로 하지 않더라도 투사적으로라도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런 교제살인 같은 경우는 프로파일러가 투입되지 않는다. 이거는 할 이유가 없다라고 명확히 규정을 만들어 놓거나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얘들이 왜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생각해 보십시오. 첫날 5월 10일 그저께 투입된 프로파일러들 상대로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끌어내고 조사 과정의 진술을 검증하는 그걸 왜 얘네들이 합니까? 경찰들은 못합니까? 경찰들도 그런 거 하죠. 아니 사건에 대한 진술을 받는 거는 경찰들이 하는 거예요. 형사들이. 걔는 그럼 지금까지 형사들이 뭐 했다는 겁니까?
그죠? 진술의 진위 검증을 왜 이렇게 합니까? 예? 진술의 진위 검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형사들이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는 프로파일러들을 이렇게 쓰면 안 되거든요. 그 몇몇 어제도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그저께 말씀드렸지만 김현정 뉴스의 진행자 김현정 그리고 뉴스정 교수 이런 사람들의 그런 어떤 그릇된 부적절한 어떤 언급과 그걸로 프로파일러들이 끌려가서 도대체 지금 뭘 한 겁니까?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그게 참 답답한 거예요. 어쨌든 들어가서 면담이라도 했으면 간접적이라나마 뭔가 결과를 내야죠. 그럼 도대체 그럼 오늘이 일요일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내일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이제 하루가 쉬고 내일 이제 송치해야 돼요. 송치. 이것만 붙들고 있을 수 없어요. 이런 진짜 한심한 상황인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냥 검찰로 넘기면 됩니다. 검찰에도 행동분석관들이 있고 진짜 필요하다고 하면은 재판부에 허가를 얻어갖고 정신감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의대생 프로파일러 면담이 투입이 결정되는 과정 그리고 이 실제로 실행한 과정 그 다음 전개 과정 그리고 결과 산출 송치 이 과정을 면밀히 보십시오. 진짜 욕 나오기 한심할 겁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이제 내일 모레 이게 흐지부지 될 겁니다. 내일 지나고 오늘 일요일이고 내일 지나고 그러면 흐지부지 될 거예요. 그럼 결과에 대한 발표를 그냥 대충 그런 반사회성 잠깐 좀 얘기하다가 말겠죠? 정작 이 사건이 이 교제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인 어떤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이끌어내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사이코패스 맞냐 이런. 그래서 이런 얘기 하는 거 경찰에서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진술 분석에 거쳐 추후 예정이라고 하면 추후 언제 합니까? 예? 경찰 이걸 투입을 결정했던 애들도 서울청에 있는 과학수사 과장, 서초 형사과장 이런 애들이 면담을 했는데 성과가 없어. 그럼 기자들이 물어보겠죠? 사이코패스 검사는 PCR 테스트는 어떻게 됩니까? 진술 분석 건져서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꼴값 떨지 마십시오. 추후 언제? 송치하면 이미 검찰로 넘어가는데 예? 추후라는 것은 내일을 얘기하면 모레를 얘기합니까? 구속 만료 기간이 10일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6일날 발생했어요. 6, 예? 7일날 7, 8, 9, 10, 11, 12 이제 내일 13이에요. 그죠? 그럼 내일 결정합니까? 결정하면 이제 들어가서 뭘 해야 되잖아요. 그죠? 13, 14. 예? 이게 됩니까, 이게? 다른 수사는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본인이 동의 안 하고, 또, 실제로 어떤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 할 수 없는 부분을 그냥 여론에 밀려갖고, 여론도 아닙니다. 그 몇몇, 이 셀럽이라든가, 부적절한 그 방송, 이 국에 아니면 방송 진행자의 멘트 아니면 그 셀럽 교수 자칭 범죄 전문가라는 사람이 이것 때문에 이 혼란이 뭡니까 이게 지금.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정신 좀. 어쨌든 좀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자, 몇몇 변호사들이란 사람이
계획살인 무기징역 이런 얘기를 가지고 이제 얘기하고 뉴스원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잔혹한 수법에 엄벌이 예상된다라고 무기징역 뭐 이런 뭐 얘기도 하고 했는데 본인이 계획범죄행위를 인정을 했어요. 근데 이 변호사들도 참 답답한 건 그런 겁니다. 이게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애들이 변호사들도 꽤 있습니다. 계획범죄임을 인정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중형을 예상한다? 아니죠. 계획범죄였다고 본인이 영장실질심사 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형량이 높아질 거다? 아닙니다. 계획범죄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걔가 뭐라 그랬습니까? 부분적인 계획범죄라고 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부분적인 계획범죄라는 건 사실은 했어요. 칼을 샀어. 근데 칼을 사는 이유가 설명해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욱해서. 그러니까 계획범죄를 인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게 계획적 살인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판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판사들 그리고 변호인의 변호 전략에 따라서 실제로는 이게 완전히 다른 형태로 오히려 본인이 적극적으로 자수 혹은 뉘우침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변호사들이 이걸 가지고 막 뭐 하는 건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 이 여러 가지면서 그 급소만 여러 차례 찌른 어떤 점 가지고 무기징역도 가능하다라고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당연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피고인한테 범인한테 불리하겠죠. 그런데 디퍼서널리제이션 즉 자기가 심신적으로 눈이 돌아갔고 오버킬이 났다라고 해버리면은 실제로는 오버킬 때문에 감형이 되는 것도 여러 사례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고 다양한 가능성과 방향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함부로 예단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네이밍부터 시작해서 어떤 그 행동의 부분에 있어서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찰에 의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수사되고 정교하게 수사돼야 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냥 수사를 대충 해놓고 검사란 애들이 법정 가서 찔찔 짜고 너무 뭐 불쌍하고 안타깝다 이런 그런 어떤 전략으로는 실제로는 제대로 된 정의가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가장 수사 못하는 애들이 법정 가서 찔찔 짜고 검사하는데 막 감정에 호소하고 그렇습니다. 판사 애들은 그런 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 왜냐? 변호사들은 또 반대 전략을 구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봐야 된다고 보고요.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교제 폭력에 대한 이 뉴스원의 기사 중에서 교제 폭력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법적으로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지금 더 좀 나와야 됩니다. 이제 이게 왜냐하면 교제 폭력 관련된 범죄의 법이 실제로 그 법을 하는 법조인들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이게 모호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기에 그 스토킹 관련된 것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교제폭력의 개념이 명확치 않다. 그러면 명확히 그럼 다수의 토론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그걸 합의를 만들어내야죠.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고 실제로 이제 그 이수정 교수 같은 사람들처럼 엉뚱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서 좀 답답함인데요. 이런 거죠. 과거 교제폭력이라는 것은 주로 폭력을 행사해서 인명 피해를 내는 치사 사건이 주류였지만은 이런 형태의 흉기를 구매해서
계획살인한 건 매우 드문 사례라고 하는데 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이 사람. 실제로 흉기를 구매하는 것이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협박을 하기도 하고 자해하기 위해서 흉기를 그걸 가지고 있다가 공격하는 경우도 있고요. 과거의 형태는 폭력이라는 게 직접적이지만 이후에는 관계적 폭력으로 형성되는 거 많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된 단계 그리고 흉기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의 어떤 과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다양한 어떤 연구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어떤 분석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하지 않으니까 사실 이 어설픈 전문가 임내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의 엉뚱한 주장을 해갖고 아까 뭐 프로파일러 그 면담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거나 그런 어쨌든 뭐 그건 그렇고 이 뭐 프랑스가라든가 다른 외국 같은 데에서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이렇게 그러니까 intimate partner violence IPV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걔네들은 그게 뭐 해갖고 그 법을 안 만들겠습니까? 실제로는 외국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실제로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률가들이라든가 정부에 있는 애들이 이 교제 관계가 너무 넓다, 교제 이런 것이 없다라고 해갖고 실제로는 하기 싫은 거죠, 사실은. 스토킹 처벌법도 똑같습니다. 예전에 스토킹 처벌법 반대했던 이유가 똑같은 거예요. 가정폭력 처벌법도 똑같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것은 규정하기 어렵다고 하고 막 그러다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처벌받고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제폭력이라는 것도 법적으로 치열한 어떤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안 할 뿐입니다. 안 할 뿐. 안 하니까 더 위험해지는 거죠. 그죠? 자, 어쨌든 프로파일러 관련된 프로파일러 면담, 교제폭력 살인범에 대한 프로파일러 면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타깝다. 이렇게 프로파일러들이 함부로 불려다니거나 또는 어떤 명확한 판단, 분석적 판단 없이 그냥 여론에 휩쓸려서 이렇게 투입돼 갖고 결국 이렇게 수사를 공전시키고 엉망으로 만들고 정작 필요한 수사가는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이거는 매우 유감스럽고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를 다시 몇 번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안전이별 관련된 얘기예요. 안전이별. 어떻게 안전이별할 것이냐라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교제폭력에 국가가 개입하고 중간 단계의 민간 단체들이 개입해서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런 부분들. 역시 이 인터넷의 커뮤니티에는 여러 가지 안전이별하는 방법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설피 알면 큰일 납니다. 이런 거죠. 몰래 이사하기. 이런 얘기. 몰래 이사도 도움이 됩니다만 그게 주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몰래 이사하고 도망가는 것도 사실은 현실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있나요? 회사? 아니면 직장? 아니면 이런 것들? 그렇게 인간이 쉽게 증발할 수 있나요? 왜냐? 흥신소. 얼마 전에 제가 전직 경찰 그 놈이 개인의 그 인적사항에서 주소 찾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몰래 이사하는 게 사실은 생각보다 그럼 언제까지 도망 다닐 겁니까? 그렇죠? 공공장소 그리고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쪽에서 이별을 통보해라. 맞습니다. 그냥 잠수해버리는 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반드시 알리고 도움을 청해라. 그리고 그 가해자, 부모, 가족들한테도 다 알리고 얘가 어떤 위험한 자인지 알리고 이런 형태들. 제가 뭐 수매에서도 몇 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필리핀에서 탈옥한 김미영 팀장. 이 새끼는 전직 경찰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그 보이스피싱의 둘 원조가 있습니다. 한 놈은 전직 경찰 이놈이 김미영 팀장이고 또 한 놈은 삼성 어떤 계열사의 부장까지 지낸 놈입니다. 그 놈이 또 다른, 그러니까 이 경찰, 전직 경찰 놈이 틀을 잡아놓고 그 놈이 더 한 단계 진화를 했죠. 그러니까 배운 놈, 아는 놈, 시스템을 아는 놈, 이런 놈들이 결국은 이런 범죄에 어떤 획기적인 전환기를 마련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와 필리핀 사이에 묘한 관계가 있어서 이 새끼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리핀에서 송환될 것 같으니까 다른 범죄를 쳐갖고 필리핀 교도소에 있다가 필리핀 교도소는 허술합니다. 탈옥하기 쉽습니다. 우리나라 교도소는 탈옥하기 되게 어려워요. 도망갈 데도 없어요. 어딜 도망갑니까? 북한으로 도망갑니까? 삼면이 바다인데 필리핀은요 섬만 해도 수천 개예요. 어떻게 공산방군이 있는 데도 있어요. 여러분 공산방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도 없는 그런 이슬람 반군 이런 무기들이 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근데 그걸 또 뭐 그런 범죄를 만들어준 놈이 또 어떤 형태의 국내의 유명 작가로 행사하면서 사기를 친 놈인데 그놈 윤모란 놈이 도피 사업범들한테 이런 게 있다고 알려줬다. 그러니까 송환되지 않게끔 필리핀에서 범죄를 가짜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인신매매 범죄를 만든 거예요. 참 범죄자들은요 진짜 치밀한 놈들 많습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코리안 데스크라든가 대한민국의 사법당국에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또 대응책을 마련해야죠. 이렇게 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 합법이에요. 말하자면 필리핀의 사법이 있죠. 왜냐? 필리핀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필리핀의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는 게 맞죠. 근데 이게 도피수단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필리핀과 별도의 사법공조 조약을 맺어야죠. 즉 이런 형태에서 도피성 범죄가 일 가능성이 높으면은 어떻게 처리한다고 이건 국가 간의 조약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우리의 외교당국이 그리고 법무부, 사법당국이 꼭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